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티모시 호프만은 일찍이 아내를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제일 큰 아이는 20살을 훌쩍 넘었고 그 밑에 다른 아이들도 다들 자랄 만큼 자랐으나 티모시는 본인 스스로 과잉보호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자녀들을 애지중지 챙겼습니다. 다만 그에게도 특히 아픈 손가락은 있었습니다. 바로 셋째 아이, 신시아 호프만이었는데요. 그녀는 약간의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성인에 가까운 19살이었어도 지능은 13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은 남의 도움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탓에 학교를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인지능력이나 판단력 등도 부족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에도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고 꿋꿋하게 고등학교까지 마친 신시아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대신 아빠의 전자제품 가게에 출근해서 소일거리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틈틈이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딸은 아빠 가게에 나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물건값 계산도 손님 응대도 어렵기만 했는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고 사회성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신시아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 까닭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운전면허를 딸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신시아는 아빠의 차인 포드 포커스를 중고로 사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겠다며 꿈에 가득 부풀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한 건 물론이고요. 이런 천진한 그녀가 아빠의 눈에 얼마나 기특하고 또 애틋했을까요? 티모시는 신시아가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딸을 살뜰하게 챙기고 보살폈습니다. 이웃들 역시 이 호프만 부녀의 2인 삼각에 늘 응원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2일 일요일, 신시아는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거울 앞에서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들떠있는 딸에게 슬쩍 다가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드날리랑 만나서 놀기로 했어.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재. 그래? 우리 딸 좋겠네. 신시아는 이웃과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냈지만 또래 친구는 없었습니다. 한창 어울려 다니기 좋아하는 10대 후반 아이들에게 덩치만 컸지 초등학생과 다름없는 신시아는 친구로 삼기에 적합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드날리 브레머는 단짝 친구까지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신시아를 무시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말상대도 해주고 이렇게 가끔 같이 놀아주기도 해 호프만 가족들의 무한 감사를 받고 있었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신시아를 걱정하는 티모시조차 드날리와 놀러 나간다면 마음을 놓을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외출을 하는 신시아에게 잘 놀다 오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딸은 늘 그랬듯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아빠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해가 저문 지 한참이 지나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티모시는 아직도 집에 오지 않는 신시아가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을 목전에 둔 다 큰 딸입니다. 노는 데에 정신이 팔렸다면 충분히 늦을 수 있죠. 문제는 신시아가 아빠가 거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늦어질 것 같으면 먼저 집에 연락하기, 가족이 전화를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꼭 받기,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호프만네 식구들에게는 철칙이었습니다. 신시아 역시 이를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티모시는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 드날리의 번호를 알아낸 그는 전화를 걸어 신시아의 행방을 물었는데요. 신시아랑은 아까 폴라베어 공원 앞에서 헤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연락한 적은 없고? 네, 저도 헤어지고 바로 집에 들어왔어요. 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드날리의 말에 티모시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생각들만 우르르 밀려 들어왔죠.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허겁지겁 전화기를 확인하자 아쉽게도 메시지는 신시아가 아닌 드날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저도 여기저기 연락해서 신씨야 찾아볼게요. 드날리의 따뜻한 메시지에 티모시는 큰 위안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신시아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밤 11시경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신고를 접수하려던 경찰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따님이 놀러 나간 지 한나절도 안 됐는데 실종은 무슨 실종이에요? 우리 아이는 발달 장애가 있어요. 지능이 13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빨리 좀 찾아봐 주세요. 실종 신고는 연락이 끊긴 지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해요. 댁에 가셔서 좀 기다려보세요. 퇴짜를 맞은 티모시는 일단 경찰서를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신시아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갔을 법한 쇼핑센터와 영화관은 물론이고 드날리와 헤어졌다는 폴라베어 공원에도 가서 깊숙한 숲속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호프만 가족이 살고 있는 앵커리지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제일 넓고 인구도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이곳을 언제까지고 홀로 수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짜가 바뀌어 6월 3일, 티모시는 0시가 땡 하자마자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4시간 후에나 신고를 받아주겠다고 했던 경찰은 애타는 아버지의 얼굴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실종자 명단에 신시아 호프만을 올리고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신시아의 친구 드날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남자친구 타일러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타일러가 아무리 침착하라고 해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타일러는 앵커리지에서 무려 약 4,000마일, 그러니까 6,400km나 떨어진 캔자스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남친이 곁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드날리는 순간 좀 외로워졌습니다. 이제 겨우 18살일 뿐인데도 그녀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일찌감치 이혼을 해 엄마, 새아빠, 그리고 남매들과 함께 살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막내 동생을 잃게 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새아빠가 행패를 부리다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막내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잘못은 아니라지만 어쨌든 엄마가 남자를 잘못 만나 생긴 일이므로 국가는 엄마에게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제 남매들이 가야 할 곳은 친아빠의 곁이겠죠.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던 친아빠는 아이들을 식구로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드날리의 남매들은 그날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드날리도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이 되어 양부모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성장 배경 때문인지 드날리의 사춘기는 다사다난했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던 탓에 친구들이나 어른들의 시선이 영 곱지가 않았는데요. 이런 그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주고 도리어 아주 좋은 아이라면서 가족들한테 자랑까지 한 사람이 바로 신시아였습니다. 호프만네 집에도 몇 번 놀러가서 식사 대접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드날리는 신시아의 아버지에게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또 한 번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라진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깝게도 이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2019년 6월 4일, 경찰이 수색에 들어간 지 이틀째 되던 날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티모시에게 낭보가 전해집니다. 신시아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기도 잠시. 사망했습니다. 총상을 입었어요. 신시아는 하이킹 코스로 유명한 썬더버드 폭포 주변 개울에서 물에 잠긴 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다리 위에서 추락을 한 것으로 보였으며 손과 발은 덕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머리 뒤편에는 총상이 나 있었고 지갑이나 휴대폰 등 소지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강도의 소행이라고 하기에 신시아는 범행 타깃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봐도 20살밖에는 안 돼 보이는 여성이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의 금품을 지니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집에 연락해서 몸값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니만큼 사실상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성범죄였지만 의외로 유관상으로나 부검 결과로나 성적 피해를 입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범행의 목적은 아닌 듯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원한이나 치정 같은 감정적인 문제들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건 해결이 쉬워진 셈인데요. 돈이나 성이 목적인 범행이라면
신시아와 일면식도 없는 자가 저질렀을 수도 있으므로 수사 대상의 범위가 한없이 넓어지지만 감정이 쌓여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범인은 무조건 신시아의 주변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의자를 추려내기가 한결 수월해진 겁니다. 경찰은 비통함에 잠긴 신시아의 아버지 티모시에게 실종 당일 딸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티모시는 드날리라는 친구였다고 대답하면서 그 아이는 신시아의 죽음과 관련이 없을 거라 단언했습니다. 드날리는 신시아가 실종된 후 누구보다 따뜻하게 티모시를 위로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는 티모시의 개인적인 감상일 뿐 별의 별 인간 군상을 다 경험한 경찰에게 드날리는 제1용의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신시아 호프만 살인 사건은 이렇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2019년 6월 8일 알래스카 경찰은 19세 여성 신시아 호프만을 살해한 혐의로 18세 드날리 브레머, 16세 케이든 맥킨토시, 19세 케일럽 레일런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자들이 모두 10대라는 사실에 알래스카 주민들은 물론이고 뉴스를 본 미국 내 모든 사람들이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날리는 가출 청소년인 맥킨토시와 이 일을 공모했습니다. 범행 장소로 정한 썬더버드 폭포까지 가려면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맥킨토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아는 형 레일런드도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6월 2일 신시아가 약속 장소로 나갔을 때 레일런드에게서 빌린 빨간 픽업 트럭에는 드날리와 맥킨토시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폭포로 놀러가자는 말에 신시아는 신이 나서 픽업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맥킨토시라는 새로운 친구까지 사귀게 되었으니 그녀에게 이날은 어쩌면 인생 최고의 날 중 하루였을지 모릅니다. 썬더버드 폭포 초입에 주차를 한 뒤 한참을 걸어 깊숙한 숲속 다리 위에 도착한 세 사람. 그때 드날리가 일행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납치 게임 할래? 납치 게임이 뭔데? 납치 당한 것처럼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야. 친구들 반응 보는 거지. 신시아는 납치놀이건 소꿉놀이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저 이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럼 신시아 너부터 사진 찍자. 그러면서 드날리와 맥킨토시는 준비해온 덕테이프로 신시아의 양 팔목을 결박했고 양 발목도 결박했습니다. 꼼짝없이 묶여버린 신시아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정말로 게임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드날리와 맥킨토시가 테이프를 눈에도 붙이고 입에도 붙이자 신시아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테이프를 떼어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눈이 가려져 앞은 보이지 않았고 입이 막혀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폭음을 내며 탄환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맥킨토시가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신시아는 뒷머리에 공격을 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발작했습니다. 드날리와 맥킨토시는 생사의 경계에 선 신시아를 번쩍 들어 다리 밑 물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신시아는 엎어진 자세로 떨어져 얼굴이 물 안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드날리와 맥킨토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부검 결과 신시아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익사를 했습니다. 다리 밑으로 던져져 냇물에 얼굴이 박힌 채로 얼마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딸을 잃은 티모시의 마음은 어땠을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드날리와 맥킨토시는 차를 타고 으슥한 공원으로 가서 신시아의 소지품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때 총도 같이 태우려고 했지만 타질 않아서 강물 속으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레일런드에게 돌려준 뒤 태연하게 헤어졌고 드날리는 딸을 찾는 티모시에게 가증스럽게도 힘내라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이 체포된 세 사람이 진술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날리는 왜 공범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신시아를 죽여야만 했던 걸까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잔인한 짓을 준비도 하고 실행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신시아를 살해해서 드날리가 얻는 이득은 전무했습니다. 티모시의 증언대로 두 소녀 사이에는 그 어떤 트러블도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끈질기게 드날리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그녀의 입에서 지금껏 수사진이 듣지 못했던 낯선 이름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타일러였습니다. 드날리와 타일러는 소개팅 앱에서 만났습니다. 캔자스주에 사는 타일러와 알래스카주에 사는 드날리는 4,000마일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단 한 번도 실제로 데이트한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타일러는 대대로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만 봐도 그가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비싼 물건들을 걸치고 사는지 금세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8살 드날리에게 타일러는 동경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금수저와 사귀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둘은 달콤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나날이 사랑을 키워갔지만 원거리 연애의 한계인 걸까요? 타일러는 불쑥불쑥 이 관계에 권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날리는 애가 탔습니다. 이미 타일러에게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잡기 위해 해달라는 건 뭐든 다 해주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면 보냈고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하면 보냈습니다. 평범한 사진과 영상이 아니라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찍은 살색 가득한 것들이었습니다. 타일러는 드날리의 노력에 감동이라도 받았는지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까지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 비밀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나 사실 소아성애자야. 뭐라고?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나처럼 다 가진 사람은 세상이 너무 지루하거든. 더 자극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타일러는 소지만 해도 아동청소년법에 위배돼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한 동영상을 드날리에게 공유했습니다. 이런 거 좀 찍어서 보내줄래?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여자친구 드날리에게 어린아이의 영상을 촬영하게끔 하려고 마치 레퍼런스, 그러니까 샘플인 양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보여줬던 겁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이었던 박사 조주빈, 붓다 강훈, 갓갓 문영욱, 이런 놈들과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명색이 대부호라는 게 말입니다. 드날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잘라냈어야 맞는 건데 그녀는 타일러를 쉽게 놓지 못하고 이 연애 같지도 않은 연애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타일러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여친에게 며칠을 틱틱거렸습니다. 드날리는 이러다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까봐 불안하고 조급해졌습니다. 18세 소녀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타일러는 그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타일러, 내가 뭘 해주면 될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뭐 사람이라도 죽여줄 거야? 사람을 죽여달라고? 왜?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드날리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재밌잖아. 자극적이고. 드날리는 슬슬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타일러와 손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 죽이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 내가 그 영상 900만 달러에 살 테니까. 이왕이면 건강까지 하면 좋고. 뭐? 900만 달러? 돈 얘기가 나오자 드날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900만 달러면 2024년 2월 환율 기준 우리 돈 약 1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사람 하나만 죽이면 바로 강남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드날리는 타일러의 제안에 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900만 달러라니 평생 입에도 담아본 적이 없는 액수입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돈 욕심까지 합해져 그녀는 결국 타일러의 끔찍한 제안을 덥석 수락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 일을 함께할 공범을 수소문하는데 이때 의기투합을 한 상대가 가출한 뒤 노숙 생활을 하는 16세 소년 맥킨토시였습니다. 드날리는 맥킨토시에게 두둑한 보수를 약속하고 본격적으로 살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굴 죽일 건데? 맥킨토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드날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신시아라고 있어. 좀 모자라네. 걔 불러내서 죽이면 돼. 드날리는 이렇게 악마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썬더버드 폭포 근처에 있는 깊숙한 공터에서 드날리의 집에 있던 무기로 신시아를 해치기로 하는데요. 이 계획은 빨간 픽업 트럭의 주인인 케일럽 레일런드와 함께 세웠습니다. 그는 차를 빌려주는 대가로 50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이 엄청난 일에 발을 담갔습니다. 18세 드날리, 16세 맥킨토시, 19세 레일런드, 이 얼빠진 10대 3명은 돈이 너무 많아 인생이 따분하다는 타일러라는 자에게 정말로 9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나 싶지만 전청조의 재산을 51조라고 믿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 120억 정도야 소소한 금액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2019년 6월 2일, 드날리와 맥킨토시는 신시아를 범행 장소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SNS에 올릴 재미있는 사진을 찍자면서 덕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눈과 입을 가린 후 계획되어 있던 끔찍한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900만 달러를 받으려면 당연히 인증샷을 찍어야겠죠. 사실 드날리는 진작부터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신시아를 결박하는 모습, 맥킨토시가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 신시아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이 모든 게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집으로 돌아온 드날리는 촬영한 영상을 타일러에게 전송하고 둘이서 신나게 감상평을 나누었습니다. 한편으론 신시아의 아버지 티모시에게 신시아는 반드시 무사히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체 인간이란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900만 달러는 받았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드날리를 보며 수사진은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이 모든 사달의 시발점은 사실상 캔자스주에 산다는 타일러라는 자였습니다. 그가 900만 달러를 미끼로 범행을 사주하지만 않았다면 신시아가 황당하게 목숨을 잃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알래스카 경찰은 광역수사가 이뤄질 것을 대비해 미 연방수사국 FBI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FBI는 즉시 드날리의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타일러라는 남자를 추적했는데요. 그가 전 세계 온라인을 장악하는 천재적인 실력으로 IP 위변조를 끝내주게 했다면 또 모를까. FBI에서 이 정도 통신 수사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들은 드날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타일러라는 인물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캔자스가 아닌데요. 이름도 타일러가 아니고 사진도 다 도용한 거예요. 2018년에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이력도 있고요. 120억 원 정도는 껌으로 쓴다는 캔자스주의 대부호 타일러는 알고 보니 인디애나주의 시골 마을 뉴 솔즈베리에 사는 21세 남성 데린 쉴밀러였습니다. 소개팅 앱이나 SNS에 있는 늘씬하고 잘생긴 온몸을 고가의 브랜드로 치장한 남자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대충 주워다가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FBI는 이 타일러라는 자가 드날리에게 900만 달러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닐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으로 온라인에서 애인을 만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뜯어낸 뒤 종국엔 잠적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 범죄자를 수도 없이 봐오고 잡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의자로 떠오른 데린 쉴밀러는 로맨스 스캠 수법을 변형시켜 드날리에게 돈을 뜯어내기는커녕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무려 사람을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고작 21살밖에 되지 않은 자가 오직 휴대전화 메시지만으로 상대를 구워 삶아 자신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한 여성을 유린하고 희생시킨 것입니다. FBI는 즉시 인디애나로 향했습니다. 데린 쉴밀러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지하실은 데린의 방이었습니다. 집에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상한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나 이상한 게임, 이상한 채팅을 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식구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 자진해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부모 대신 친척의 손에서 자란 대리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정을 붙이지 못하고 21살이 될 때까지 지하실에 숨어들어 유령처럼 생활했습니다. 학교 생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아이 중 하나여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을에 사는 제이든 폴이라는 여성은 대린이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녀는 대린보다 2살 연하였는데 마주칠 때마다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 좀 보내달라는 소름 돋는 소리를 해서 늘 그를 피해 다녔다고 했습니다. 대린이 아청법을 위반하는 음란 동영상을 수집하고 있다는 소문도 예전부터 아름아름 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리는 2018년에 아동청소년법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FBI는 피해를 주장했던 시안 아놀드라는 여성을 찾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는데요. 시안은 대린의 동창생이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 어린 딸을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다닐 땐 말도 잘 안 섞었던 대린이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살림하랴 육아하랴 심신이 지쳤던 시안에게 동창의 안부 메시지는 반갑기 그지없었고 이후 두 사람은 소소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꽤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발생했죠. 시안, 사실 나한텐 아주 큰 비밀이 있어. 그래서 너무 괴로워. 무슨 일인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울게. 고마워. 그럼 너네 딸 기저귀 갈 때 영상이랑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사용한 기저귀도 좀 찍어주고. 할 말을 잃은 시아는 그 길로 대린의 아이디를 차단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린에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시안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SNS를 돌아다니며 시안처럼 일찍 결혼해 딸을 키우는 동창들은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젊은 엄마들에게도 생뚱맞은 안부를 보내 약간의 친분을 쌓은 뒤 기저귀 영상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그런 걸 보낼까요? 경찰은 대린을 소환해 신문했지만 그가 단 한 건도 범행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단계까지 올려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대린에게는 개과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더러운 욕정을 버리지 못하고 아동 패티시와 강한 판타지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불법 음란 동영상이나 보면서 의미 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람이 드날리였습니다. 대리는 거짓 프로필까지 만들어 드날리의 마음을 사랑과 돈으로 완전히 사로잡은 뒤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았으니 처벌이 미미할 것이라 생각했던 걸까요? 사고의 수준을 보면 분명 어딘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로맨스 스캠은 또 완벽하게 해냈으니 어쨌든 참 신기한 유형의 인간입니다. 드날리 브레머는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대린 쉴밀러라는 엉뚱한 자에게 스캠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황당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황당하고 억울한 건 다른 사람도 아닌 믿었던 친구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신시아 호프만일 테니 말입니다. 대린 쉴밀러는 드날리 브레머에게 아동 포르노 제작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됐고 며칠 후 1급 살인 혐의가 정식으로 추가됐습니다. 신시아 호프만을 직접 저격한 케이든 맥킨토시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도 중한 탓에 16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년 재판이 아닌 성인 재판을 받는 것이 결정되었고 50만 달러를 받겠답시고 차를 빌려주고 사건 계획에까지 적극적으로 참가한 19세 남성 케일럽 레일런드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1급은 최고 사형, 2급은 최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레일런드나 대린이나 사건에 가담은 했지만 신시아를 직접 공격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대린과 달리 레일런드는 아마 종범 정도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1급이 떨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얼씨구나 하며 자신의 유죄를 바로 인정했습니다. 드날리 브레머는 볼 것도 없이 1급 혐의겠죠. 그런데 여기서 공범 맥킨토시와 증언이 엇갈립니다. 맥킨토시는 드날리가 발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쏘았다고 진술했지만 드날리는 맥킨토시가 자신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눈 깜빡할 사이에 제멋대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차를 타고 썬더버드 폭포로 가는 내내 핸들을 돌려 이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싶었는데 맥킨토시가 여기서 관두면 너 죽고 나 죽는다고 협박을 해 무서워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법정에서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시아의 목숨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미동도 않고 그 잔인한 순간을 영상으로 담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검찰은 대린 쉴밀러와 드날리 브레머에게 똑같이 징역 99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인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사건의 주모자 대리는 알래스카 고등법원에서
45년 후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는 징역 9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리 빨라도 70세는 되어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리는 판사의 선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법정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것이 신시아와 유가족에 대한 참회와 사죄의 눈물인지 아니면 앞으로 험난한 옥살이를 겪을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드날리의 선고재판은 2024년 2월 12일, 그러니까 진짜 며칠 전에 열렸습니다. 대린이 99년형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드날리는 몇 년형을 받아야 할까요?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징역 80년, 집행유예 20년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것과 피해자에게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것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얄짤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린과 마찬가지로 드날리에게도 징역 9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더 나쁘고 덜 나쁘고 잴 것도 없이 둘 다 똑같은 것들이라는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빌려준 레일런드의 재판은 오는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시아를 직접 해친 케이든 맥킨토시는 사건 당시 고작 16살이었던 데다 어른의 보호나 지도를 거의 받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확한 선고 날짜를 계속 논의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신시아의 아버지 티모시는 재판이 벌어질 때마다 매번 법정에 가서 방청을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여러 매체에 등장해 딸의 피해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면서 다시는 신시아 같은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게 피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결코 범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수십 년 후 가석방 심사가 열린다면 거기에도 꼭 참석해 절대 허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저는 나와 내 가족을 해코지한 범인을 용서하는 분들도 물론 존경하지만 범죄자에게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이 내려지게끔 용기 있게 맞서는 분들도 존경합니다. 그러니 부디 남은 재판에서도 티모시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이처럼 순수했던 신시아 호프만의 명복 역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간학당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사건을 가지고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